어저께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뉴질랜드의 코로나 사실상 종식됐다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쓴대. 나는 그 방송의 의도는 알겠더라고요. 그 의도는 그 뒤에 있어요. 내용이. 근데 지금 소위 말하면 이 태극기 모독 부대 같은 사람들이 자꾸 가져오는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대만 뭐 이런 식이거든요. 뉴질랜드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뉴질랜드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모든 걸 다 완전히 막았어요. 그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뉴질랜드는 농업 국가예요. 한국은 수출을 하고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게 있고 모든 피해는 이제 MBC가 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모든 피해는 국가가 다 보상해 줍니다. 네. 그 막았던 모든 피해는 국가가 다 보상하고 국채 내고 어마어마하게 빚을 져서라도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갔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뉴질랜드의 면적이요. 한반도의 약 1.2배입니다. 한반도요. 남북한 합쳐갖고. 그 정도 넓이인데 인구는 482만 명이에요.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는군요. 서울 네.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서울 경기도 같이 인천 같이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곳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걸 같은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방송 보도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코로나 지원을 위해서 GDP의 무려 19.5%에 해당한 돈을 투입했다는 것은 본받을 만해요. 근데 자꾸 이제 아까 그 수구 세력들이 뉴질랜드는 어쩌고저쩌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는 방역했는데 한국이 방역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먹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요즘은 그런 분들 보면 모지리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지리. 네. 이 표현 너무 맞죠. 모지리. 네. 모지리. 내가 주위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에이 모지리. 애칭이기도 해요. 이렇게 뭔가 좀 좋아하는 친구인데 뭔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에이 모지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K방역이 건재함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고 3차 팬데믹을 이렇게 막은 건 기적이죠. 뉴질랜드는 3차 팬데믹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네. 남반구에 있는 학교 국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하자. 어디 가서 문재인 정부 방역 실패했다. 뭐 강원래 씨처럼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세계 꼴등이다. 근데 거기서 발췌해가지고 내가 하나 공감을 해줬잖아요. 지원은 좀 더디고 느린 편이 분명히 있다. 그 느린 이유가 뭔데요? 국회 때문에 그래요. 국기 때문일까요? 그럼요. 꼭 그럴까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나는 홍시 그럼요. 때문인 줄 알았지. 참.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손실보장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급물살을 타더라고요. 손실을 입은 것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거. 사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세균 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지가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여야가 협의해야 되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이런 거 막 그 거치다 보면 말씀대로 늦어지잖아요. 지원이.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이게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으면 그 법에 따라 딱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국민의힘이 저는 이게 알 길이 없어요. 이거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린다니까. 국민이 어려워 죽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 때 국민의 짐을 찍었던 자영업자예요. 근데 이런 식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찍어요. 먹고 사는 점은 투표 성향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항상 주장해 왔던 겁니다. 야당이 여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현재 여당보다 복지를 더 많이 두텁게 하겠다라는 계속 이미지를 줘야 돼. 근데 그걸 못하는 거 보면 모질이라는 소리 들을만 하죠. 그런데도 왔다 갔다 해요. 또 반대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원대의 재정을 마련해서 지원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기준이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라고 봐야만 이해가 돼요. 모든 게.
일단 반대 때렸다가 갑자기 아차 싶어갖고 막 부랴부랴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싹 말 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그쪽엔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말씀 주셨듯이. 그래서 되게 진짜 정치를 옛날 방식으로 하는구나. 진짜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이게 안 바뀌면 이 사람 정권 못 잡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국채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상위 등급으로 국채 비율이 낮다는 걸 알면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국민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내야 되는데 반대하다가 마지못해 찬성하고 반대하다가 마지못해 찬성하고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앞서가야 될 거 아니야. 정치인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이 그런 아젠다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재명 지사랑 같이 이렇게 라이벌로 뭔가 하시는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아젠다, 이 공유제 같은 걸 지키고 이재명 지사의 아젠다를 뺏어와야지. 그래야 자기 스스로가 양 날개로 날아가는 건데 이 공유제를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내 정치적 이익, 지지율 때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란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이거를 저쪽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다른 코너에서도 매번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새날은 통합의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훌륭하시죠. 뭐 우리 YTN 인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50년 지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했었죠.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현안 업무보고 받으면서 늦어도 11월 달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 이 늦어도란 말이 중요한데요. 9월 달까지 정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9월 달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하겠다 이런 거고. 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일정하게 있으면서 자본주의 정치 체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어쩌면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코로나19 제로 선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야당과 언론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차지만 지지율 40%를 훌쩍 해보려고 지금 올해는 뭐 보궐선거가 있는데 뭐 하나 해도 결국에는 코로나 방역과 백신일 거 아니에요. 이 이슈로 그냥 오래 지나가요. 그 사이에 한 사람이 공직에서 물러나죠. 7월 달에. 네. 윤석열 씨. 이 과정에 내가 이따가 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대책이 없는 상태로 지금 쭉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백신 들어와 가지고 맞기 시작해요. 국민들은 백신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언제 맞을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백신이 한참 들어와서 맞기 시작할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의외의 복병이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둘러서 국민의힘이 서로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복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현주 씨. 이현주 씨가 박형준 씨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만 말 안 해도 근데 우리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트로이 목마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고. 자, 어쨌건 그 가운데 법원이 지금 방역 방해를 엄청 하고 있다. 전광훈을 무죄 방면한 뒤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욕, 문재인 대통령 쌍욕을 해가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만요. 위대한 판사님이 나를 석방.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고소 당할 일이 없다고. 방송할 때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정해버리면 허위사실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 다 정치인들인데 3월 1일 천만 집회 하신대요. 그거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온라인 개념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판사님이 나를 석방하셨다. 3월 1일 날 천만 집회를 할 것이다. 야, 노무현과 김대중은 좌파로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우파로 나왔다. 박정희 흉내를 내다 나왔다. 모든 건 이승만 박정희가 짜놓은 그 틀에서 노무현 김대중이 그나마 나라를 이렇게 이어왔는데 지금 문재인은 다르다. 정말 이게 무슨 뻘소리입니까? 저 오늘은 그냥 얘기할래요. 이거는 그 SKY 그 스카이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빠가 뭐라 그러니까 이게 똥이야 말이야
라고 한 기억이 나네요.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 스카이캐슬이다. 네. 저도 아. 지금 그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 곽상도 이명박 재단 국민의힘 지난주에 또 재판 다녀왔는데 저도 이제 뭐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리는지를 한번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최근에 그 제가 리섭 TV에서 그 저를 막 뭐 공산주의자다 뭐다 하면서 뭐 또 이상한 소리들 해갖고 제가 그것도 고소를 했었는데 그건 또 이제 뭐 모욕죄는 기간이 지나서 6개월이 지나서 그 명예훼손을 했는데 그건 이제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사로 이번에 대처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진짜 금융치료가 답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되게 불리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딱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뭐 음모론 펼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스킬 중에 저쪽이 쓰는 스킬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는데 문재인 대통령 왜 그러냐. 계속 갈라치기를 막 해요. 근데 진짜 웃겨요.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국힘 쪽이 그러면 환생경제가 생각나고요. 환생경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했는데요. 그들이. 주호영 씨의 노가리 역할. 네. 그리고 사실 참여정부 말기에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 스포츠가 되도록 만든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오직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뭐 자신들이 굉장히 인정하고 추앙한 지도자였던 것처럼 하는 게 진짜 역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탄핵하셨잖아요. 지금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아십니까? 무슨 망각증 환자로 아십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막 막말을 그냥 욕설을 하고 막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이런 거죠. 사회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요. 어쩔 때는 이런 쌍욕하는 게 사이다가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집단 수준을 많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확장성이 떨어진 상태로 간다고. 그 정광훈이라는 목사라는 이 개새끼가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좋겠어요? 개새끼야? 이 똑같은 일이 참여정부에서 있었어요. 권양숙 여사를 내가 뭐뭐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방법으로 권 여사님까지 모독했어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풀어주면서 사실상 방역 방해를 하고 있는데 판사들이 참 요즘에 그 판사들의 반란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동의하시죠? 네, 저는 동의하죠. 전 피해자잖아요. 판사들의 반란. 기득권을 뭔가 이렇게 바꿔내려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 난 반댈세하고 최고의 보루처럼 지금 서 있는데 정상인 판사도 있겠지만 비정상인 판사도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재판이 아무 내용도 없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유 이건 내용이 없으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막판에 항소심이 즈음에 사법부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들려왔어요. 그게 사법농단이 터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그 판사들이 그때 검찰이 사법부 막 압색하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판사들의 많은 개인 정보가 검찰 손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판사들에게는 반성의 기회가 아니라 참으로 그 모욕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법조계 엘리트들이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 DNA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요즘 계속 그 최근에 나왔던 재판 결과 선고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아이고 의원님 판결문도 분석을 해드릴 거 그랬다. 그건 목표를 정해놓고 깨맞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제 판결문이 지금 나오는 판결 등의 처음 시작인 것 같이 목표가 정해지고 깨맞춘 논리예요.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하는 건 검찰의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해. 그리고 공정성하다고 느껴. 정경심 교수가 그런 죄로 4년이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판결도 똑같이 하면 돼. 검찰의 수사도 조국 장관들만 할 게 아니라 나경원 내도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일방적이다 보니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게 불공정한 거거든요.
저도 주위에서 막 조언해 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사례들 보니까 형이 성식적으로 이거 이렇게 뭐 말도 안 되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긴장해야 된다고 이쪽은 다르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긴장해야 돼요. 저 예.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네. 빠삭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검찰이 200만 원을 구형했어요. 200만 원이면 되게 80, 90 나온다. 아, 그래서 전부 다 안심하라고. 그런데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런 경우 드물죠. 거의 없지. 최민희 의원님, 곧 사면 되실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이 강정 사면 됩니다. 강정 사면 사면 됩니다. 사면 된다. 아. 많이 사세요, 여러분. 김선화님이 최민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와. 빨간 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